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4월 1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한 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관세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반도체, 또 스마트폰, PC 등 전자제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자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율은 또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겠다고 얘기했지만 매번 바뀌는 상황이라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반등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증시에 또 한 번 기대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조선업을 재건하면서 다른 나라의 선박을 발주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조선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시 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아이폰 관세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생산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뉴욕 인사이트에서 트럼프가 정말 눈치를 본 건지 앞으로 발표할 예정인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도 함께 짚어보면서 미국 경제 상황까지 점검해보고요. 또 최근 미 국채 입찰 결과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또 한번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연준 풋이 나오게 될지 머니주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지난주 주간 수익률 놓고 봤을 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급락이 나오고 화, 목, 금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또 급등 흐름을 연출해냈는데 국내 증시도 그래도 후반 들어서면서 좀 흐름이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일단 뭐 지금 다시 1,450대까지 올라와 있긴 네. 한데 여전히 좀 불안하지만 또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불안을 타고 바닥을 잘 찍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죠. 이제 저는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되고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 자체도 보면 위험 자산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해치 펀드들이 자금을 좀 빼서 다른 현금을 좀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조금 시장은 불안한 상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도 한 1,100억 정도 팔고 있고 여전히 네네. 그다음에 현물도 한 2,600억 이상 팔고 있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지금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내 이슈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방산이나 조선 쪽에서 잘 지켜주면서 지수는 좀 그나마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여부 계속해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게 상호 관세만 면제된 거지 뭐 펜타닐 관세 그대로 20% 부과되는 거고 품목별 관세는 이제 곧 발표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참 재밌는데 원래 오늘 밤에 발표한다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 금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했던 부분들을 부인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저녁에 발표하겠다, 14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일주일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미 FTA 체결하는데 한 6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협상하는데 트럼프 때 협상해서 바이든 때 체결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18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 관련돼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뭔가를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되게 졸속일 수밖에 없겠죠. 네. 아마 대충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충. 예, 대충 나오고 이제 상대방의 반응을 좀 보는 네.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뭐 일부 품목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애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을 구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러면 베트남 쪽에 대한 규제도 조금 좀 완화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행히 그나마 이제 뭐 애플 관련돼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부분이 뭐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전자제품 관련돼서 얘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너무 그래요. 지금 희망적으로 보셔도 안 되고 지금 강하게 부인을 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 여전히 좀 리스크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말고 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임팩트는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약품 관련돼서는 또 다음 달 안에 한 달 이내에 뭐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텍 회사들은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죠. 보통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바이오텍 회사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이제 제조를 하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MO라든지 CDMO 하는 회사들은 일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캠이라든지 최근에 좋았던 뭐 ABL 바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사실 기술 수출을 하기 때문에 기술에다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금이 이쪽으로 더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양상이 결국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쏠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과열됐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는 쇼커버링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좀 피해야 되는 지금 트럼프 관세 여파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를 찾다가 결국에는 코스닥의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보면은 그 이른바 아이폰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LG노텍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좋은데 사실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고 저희가 또 앞서 오프닝에서도 트럼프가 그 애플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이폰 전세기 띄웠다면서요. 인도에서 다 아이폰 가져온다고. 네. 예. 이게 더 올라갈 걸 대비해서 지금 미국에 재고가 없을까 봐 지금 그런다면서요. 일단 뭐 미국 내에서 사재기가 먼저 좀 이어졌겠죠. 예.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심지어 선크림도 사재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물가에 지금 예민해진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뭐 LG노텍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와도 사실 본전도 안 되는 반등이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예, 최근에 뭐 20만 원대에서 그냥 흘러내려 버렸으니까 네. 사실은 오늘 뭐 5.8% 올라온다라고 해도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폭락했을 때 사신 분들 이외에는 수익권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애플을 배제하겠다, 배제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 상황은 뭐 단기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진짜 엄청난 수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제자리 돌리기 정도 되겠죠. 좋아져봐야. 그래서 이제 아이폰 16 나와야 되는데 이거 생산을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러면 인도에서 만든 걸 갖고 와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봤을 때는 인도에서 만드는 물량을 그대로 그냥 미국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미국 내 소비는 되는데 문제는 품질이라든지 빨리 만드는 그러니까 이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좀 문제는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흘러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흘러내린 경우는 약간의 수급 공백 같은 게 있어서 상승할 때도 이렇게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처럼 급등하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요? 뭐 지금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적어도 이제 뭐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부터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아이폰이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일부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수급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팔렸지만 이 지금 산 사람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또 예, 이연되는. 효과밖에 안 있을 근데 아이폰 것이다. 16이 15보다 엄청 좋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닥 별 차이 없으면 뭐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모델 일부러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닥 그렇게 지금 LG 이노텍이 급등할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 정도만 만회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생산 자체는 이제 중국하고 인도에서 나눠서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제 제조업 경기 부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생산 거점을 다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인건비만 25%가 상승을 하고 미국 내에서 아이폰 한 대당 가격이 3,500달러를 넘어서게 된대요. 예,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넘는 건데 이러면은 지금 애플이 시총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과 생산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를 극대화했던 건데. 네, 애플이 되게 경영을 잘했잖아요. 예, 예. 되게 이제 옵티멀하게 네, 네. 이제 어디가 비용이 제일 싼지로 다 가서 그러니까요, 예. 하고 세금도 제일 적게 내려고 여러 나라에 흩어서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도 효과를 좀 그러니까 혜택을 본 거 아니었나요? 네.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도? 국내에도 밸류체인 기업들이 LG 이노텍 말고도 비상장 회사들도 꽤 많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의 공장을 갖고 와라.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텐데 얘기하는 거는 5년 걸린다. 공장 그러니까요. 지으려면. 예. 예,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가 없죠. 미국에는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실기는 제조업을 들여오면 뭐하냐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쇼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트럼프를 당선시킨 7개 주가 대표적으로 다 제조업이 굉장히 몰락했던 주들이 이제 몰표를 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화답인데 본인이 이제 한참 전성기였던 시기에 30, 40대에 미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아마 좀 그런 향수가 있지 않나. 예, 그런 부분들 이제 어르신이 되시면 약간 다 그러시는데 예, 그걸 조금 이제 현실을 좀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더 문제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피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바로나 이런. 예, 나바로 같은 분들도 좀 너무 노쇠하신 분이 옆에 또 있죠. 아니 실제로 트럼프 지금 관세 정책이 그 프로젝트 2025 똑같다면서요. 네, 네. 똑같다고 더 그러더라고요. 하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고 힘이 네. 좋고 구매력이 지금은 너무 뛰어나니까 일단 다들 눈치를 보긴 하지만 아마 이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되게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한 1, 2년 버티는 건 자신 있으니까 항상 아마 버텨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전쟁에서 먼저 백기를 손드는 거는 겉모습은 중국이 손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은 미국이 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되면서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로 넘어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조선업은 여전히 이제 지금 수주 물량도 계속 지금 한 2년치, 3년치 물량은 거의 다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뭐 빨라 28년, 뭐 29년 이럴 때 배를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도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도에 한번 그렇게 늘렸다가 불황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번 뽑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 거는 이제 결국엔 미국의 법안이 바뀌어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마지막으로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LNG 관련돼서도 여전히 수준은 좀 좋지만 저도 이제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조선업은. 근데 왜 밸류에이션을 더 받냐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금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하에서 가장 안전한 산업이 어딜까라고 보면 조선이 제일 편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PBR 뭐 5배를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일부 종목들은 다시 5배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지금 군함 건조에 관련돼서 우리나라한테 허용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는 중국이 지금 워낙 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군함을.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도 만드는 수준으로 쭉 가면 해군력이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미국이 중국보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군함을 하나 건조하려면 6년 걸리는데 네. 그래서 그 법안 내용을 보면 가격이 우리보다 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비용의 거의 6배가 든다라고 하거든요. 6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미국인들을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인력을 데려가든 현지 인력을 쓰든 그거보다는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그 상선 관련된 이제 뭐 LNG 운반선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인데 사실은 조선업 전반에 보면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물동량이 줄어들면 해운업이 죽고 해운업이 죽으면 발주가 줄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선주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군함 관련된 쪽만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 군함은 대체할 만한 나라나 아니면 회사가 없나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남아 있는데 아마 일본도 조선업이 좀 많이 쇠퇴해서 이거를 지금 해줄 수 있는 쪽이 우방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전체 조선업의 사실은 뭐 99%, 95%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뭐 일본도 지금 조선업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여서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 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귀결이 되는 거죠. 군함 쪽은 괜찮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군함 쪽 항상 뭐 말씀드렸는데 약간 헷갈리니까 그 HD 현대미포하고 하나오션 중에 어떤 게 LNG 쪽이고 어떤 게 군함 쪽인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제 군함 이제 방산 관련된 네. 것들 기술을 갖고 있고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쪽은 이제 그 뭐 일반 상선 관련된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사실 조금 과하게 올랐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프리미엄 더 받고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죠.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예. 특히 하나오션이 엄청 탄력적이에요. 하나오션은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오션보다는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좀 여쭤볼게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지난주 힘을 내주고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 쪽도 그렇고 의료 AI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종목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 내에서는 뭐 알테오젠 아니면 뭐 셀트리온 제약 시젠 그 뭐 분자 진단 시약 쪽 뭐 시젠 제넥신 예. 신라젠 이런 쪽도 다 움직이고 바이오 시밀러도 움직이고 다 좋거든요.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다음에 무역 전쟁이 가속화된다라고 보면 미국도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다시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조금 안정적인 쪽으로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의약품 관련돼서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약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쪽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우리나라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를 뭐 CMO나 CDMO 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노바티스가 주문을 했으면 노바티스한테 가격을 전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생각보다 이렇게 뭐 크게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거에서 더 자유로운 데가 사실은 알테오젠 같은 이제 기술 기업이죠. 네. 지금 뭐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이걸 뭐 어떻게 로열티에다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로열티를 수취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뭐 유한양이든 뭐 알테오젠이든 뭐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기술 수출했던 ABL 바이오가 오늘 또 불을 오늘 뿜고 있는데 급등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도 펩트론 움직이고 비만 치료제 예, 비만 치료제 회사는 아니고 비만 치료제를 좀 성능을 좋게 해주는 거죠. 좋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ADC도 성능을 좋게 해주는 또 플랫폼도 이번에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들이 좀 다양해지고 하면서 기대감이 더 붙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서 바이오 쪽이 공매도가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많았었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던 종목이 ABL 바이오, 펩트론이었는데 네.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쇼커버링. 쇼커버링이 나와버린 거죠. 주가가 이제 사람들이 사면서 올라가니까 쇼커버링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전에 에코프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아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수급까지 같이 몰리는 모습이고 관세에서 자유로운 섹터가 아마 지금 바이오테크 관련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이 관세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일부 자금은 이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있다. 근데 과거 그 2차 전지 때도 그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쇼커버링으로 올렸을 때 맨 마지막에 그렇죠. 끝이 안 좋지 않았나요? 대부분? 근데 이제 결국엔 이제 전망이 바뀌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올렸을 때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한 3, 4년 뒤에 엄청 좋아질 거라고 했던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었는데 실적이 부러진 걸 보고 싹 다 빠져버렸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엔 바이오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지금 좋다고 하는 기술들이 약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기술 수출이 진짜로 돼서
뭔가 성과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성과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이오 한 2015년 무렵에 했던 분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 금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가 지금 한 건 수출했는데 4조 1,000억대 규모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7천억만 해도 대단하다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4조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아예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조금 레벨이 달라졌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중심에 있는 이제 경영진들이 보면 예전에 LG 생명과학이라고 지금 LG화학에 들어가 있는 그쪽 출신 분들이 대부분 나와서 창업하신 거거든요. 뭐 리가캠도 그렇고,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펩트론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이제 한 20년, 30년 넘게 그 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1분 지나갑니다. 오늘 마감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오전장 대비로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오늘 종가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2,459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08포인트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배경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 강세가 좀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시밀러, 의료 AI 할 거 없이 제약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56,500원, SK하이닉스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184,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6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4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가 104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6,800원이고요. 현대차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8만 100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2.3%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79만 7천 원, 셀트리온도 1.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기아도 오름세 예상되고요. 종가 82,6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HD 현대중공업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4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3%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8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1,900원, HLB도 1.3%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1.5%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종가는 5만 1,7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슈젤도 1.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7천 원, 리가캠바이오도 2.9%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가 11만 1,100원, 클래시스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펩트론 2.3%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16만 8,500원, 파마리서치는 약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코스닥 쪽이 확실히 지난주부터 뭔가 흐름 자체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바이오 쪽은 계속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해외 같은 경우 바이오 주식 관련해서 오히려 더 언더퍼폼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는요? 오히려. 예, 예.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그 배경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지금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텍 회사 말고도 오늘은 뭐 루닛이라든지 네네, 뭐 의료 AI. 예, 뷰노 이런 회사들, 뭐 예.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좋은데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 의료 AI 관련된 회사들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원년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원년이 거예요. 늘어나고 원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쪽은 이익을 내기보다는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냐가 되게 집중되어 있다. 네. 그다음 내년 정도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루닛이나 뷰노나 뭐 JLK 같은 회사들은 아마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년에 제시했던 재작년부터 이제 제시했던 이런 그 로드맵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의료 AI 관련된 회사들만 좋습니다. 지금 네네. 좀 작은 기업들이 예. 그것도 같이 영향을 좀 미쳤고 또 최근에 이제 FDA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구조조정을 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동물 실험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동물 실험 관련돼서 이제 임상을 안 하게 되면
뭔가 AI로 대체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가세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국내 AI 관련된 의료 AI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의약품 관세 영향은 이쪽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뭐 루닛이나 뷰노나 JLK 같은 경우가 지금 다 사업장이 어디에 있냐면 다 미국입니다. 국내에서 연습해서 다 미국 가 있었고. 미국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확대 중이고요. 그러니까 JLK 예를 들면 뭐 뇌졸중 진단 솔루션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하면 한 18,100원 떨어집니다. 한 건 하면. 근데 미국에서 하면 한 120만 원? 120만 원. 지금 환율이 좀 올랐으니까 한 11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한 건에.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렇겠네요. 예. 우리나라 지금 병원 200개 깔려 있는데 그래도 적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내가 의료 AI가 발달하기 좋은 게 수도권에 대부분 병원들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들을 굉장히 수집하기가 좋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가서 지금 다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거점 병원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빅파마랑 같이 협업을 잘하고 있고 또 이제 일부 미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 인수해서 시장을 계속 확대 중이기 때문에 네. 영상 분석 관련된 게 아마 제일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엑스레이 하나로 폐암을 잡아낸다.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은 영상 그 진단 관련된 전문의조차도 못 잡는 거를 아주 작은 표시된 걸 가지고 MRI로 찾아야 되는 거를 그냥 그 AI. 엑스레이 사진 하나로 이분이 암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정밀 검사해봐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게 루닛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거기엔 또 지금 우리나라 정치 영향도 좀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0조 투자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AI에. AI에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의료 AI까지 같이 좀 훈풍을 불어주는 최근에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네. 크라우드웍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AI 관련된 좀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인 이런 이제 그 AI 기업들도 같이 좀 그런 혜택을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같이 붙었다. 근데 이제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생각해 보면 예. 국적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나 수익 매출이 다르니까 비율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진짜 괜찮은 기업들은 그냥 다 미국 가서 연구하고 상장하고 이러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서 다 미국에서 상장을 해서 팔아먹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상하게 그래도 국내에서 유지를 하시면서 미국을 갑니다. 여기서 연구를 해서 미국을 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뭐 제약 바이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인들은 굉장히 큰 의료비를 내면서 써주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마 의료가 발달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만약에 그냥 다 공공으로 깔아버리면 신약이 개발되기 어렵겠죠.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이 필요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그럼 미국 가서 하면 되는데 미국을 안 가시더라고요. 영어가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알테오젠도 미국 회사에서 아예 살려고 했는데 머크에서 거절하셨다고. 예. 나름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CEO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히토류 관련주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11일부터 7가지 히토류 수출 보류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태평양 심해 광물을 채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나니까 증시에서는 그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히토류 관련주 지난주부터 움직였는데 여전히 트레이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 왜냐하면 당분간 싸울 겁니다. 계속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사실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히토류랑 물건 안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애플이랑 테슬라 붙잡고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 그러네요. 또 하나가 이게 이대로 한 3개월 가면 월마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저희가 마감 상황 확인해보고 네, 좀 더 알겠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불확실성에서 시장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들어서는 주간 수익률을 봤을 때 지난주 워낙 또 낙폭이 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국내 증시도 후반 들어서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반등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오전보다는 오후장 흐름이 훨씬 좋았거든요. 오늘 양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는 2,455포인트. 코스닥도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70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 상승했습니다. 종가 56,200원, SK하이닉스는 소폭 떨어졌죠. 종가는 18만 200원. LG에너지솔루션 2% 올랐습니다. 34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했습니다. 종가 103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랐습니다. 4만 6,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가 1% 상승했습니다. 종가 17만 9,3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6% 올랐습니다. 종가는 79만 2천 원. 그리고 셀트리온도 1.4% 상승했습니다. 16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도 1.2% 상승했고 HD현대중공업도 1.4% 오르면서 종가는 34만 7,500원이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알테오젠이 3% 넘게 올랐습니다. 38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5% 올랐습니다. 종가는 10만 1,800원, HLB도 상승했죠. 5만 2,800원이고요. 에코프로 0.5% 상승했습니다. 종가 5만 1,2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2.5% 강세를 보여줬고요. 28만 4천 원이죠. 휴젤이 1.7% 상승했습니다. 종가 34만 6,500원, 리가캠바이오가 2.78% 올랐습니다. 11만 900원이고요. 클래시스는 약보합이고 펩트론이 2%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6만 8,300원, 파마리서치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AI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로봇 관련주 다 올랐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926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2,558억 원, 기관은 92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각각 45억 원, 22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55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1,600계약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오늘 양시장이 그래도 오후 들어서 흐름 굉장히 좋았고 환율을 체크해 볼게요. 정부장 마감 대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달러 환율은 25원 80전 하락한 1,42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주식이 오르는데 또 외국인이 파는데도 원화가 강세가 되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화 강세는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그냥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봤다. 국내가 너무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일단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이하로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로화도 강하고 엔화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지금 여러 얘기가 돕니다만 사실은 달러를 가야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달러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개인들이 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돈을 들고 들어오면 채권을 사든지 주식을 사야지 이제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주식은 열심히 저희가 봤듯이 계속 팔고 있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계속 강세가 됐다는 얘기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 주식을 미국 주식을 했다가 다시 원화 주식으로 넘어오는 걸까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살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요.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1,400원 초반 되면 사고 예. 1,500원 근처로 가려고 팔아라 원화를. 그래서 네.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1,400원 앞쪽으로 내려오니까 네. 이제 달러를 사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400 거의 90원 가까이 갔다가 86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거의 20원 초반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이론적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사람의 심리는 안 그렇죠. 아파트 값이 올라야 더 사고 싶고 주가가 올라야 더 사고 싶고 네. 원화 가치가 더 강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를 빨리 바꿔서 일부 자산을 좀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쪽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서 한국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다. 뭐 일부 자금이 일부 자금은? 넘어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쪽도 이익을 또 많이 보신 분들도 많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팔고 나서 이제 좀 지켜보다가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아예 그러면 환전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예. 아니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때문에 탈달러 흐름이 굉장히 네.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결국에는 네. 이제 국채 매도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달러에 예. 대한 매도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달러의 뭐 지위가 흔들리겠느냐? 아마 저희가 죽기 전까지는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축동의 지위는 계속해서 가져가되. 예, 당분간 가져가되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튄 것도 보면 뭐 사실은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이 있을 때 원래 좀 튀는 경향도 있고 뭐 중국이 팔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팔았습니다. 네. 네, 근데 다 팔 수는 없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양 보면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거기에 연동돼서 지금 같이 달러도 그럼 팔게 되는 거죠. 채권을 팔면 결국엔 달러를 파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데 저는 뭐 이게 정책 불확실성 해소되면 다시 또 뭐 달러 가치는 다시 올라갈 거고 원화도 다시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1,400원이면은 약간은 1,400원, 1,500원 정도 밴드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저는 1,450원, 30원? 1,400원이 일시적으로 깨지면 오히려 그때는 뭐 사야 달러를 될- 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깨진다라면 1,400 달러 원 한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네, 그렇죠. 그때는 달러가 싸진 거니까 예, 그때는 좀 달러를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예,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는 유지가 되는 걸로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엔 위기가 오면 또 달러로 또 자금이 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제가 얘기했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개월 이내에 뭔가 이제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네. 월마트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월마트. 월마트 지금 재고로 버티고 있는데 예. 만약에 중국에서 오고 있는 물건이 거의 50%가 넘는데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폭동이 일어나겠죠. 잘못하면. 근데 이제 테무나 이런처럼 800불 이하짜리에 대해서는 또 관세 면제해 준다고 예, 했잖아요, 다시.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월마트에서 안 사고 다 테무에서 사면 또 월마트가 무너지겠죠. 월마트가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소비자는 괜찮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이마트가 없어졌다,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그것도 사실 좀 되게 불안하죠. 어느 순간 갑자기 중국에서 더 이상 수출 안 시키겠다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안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비자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관세 이런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현재 계속 주도주가 예. 지금처럼 조선주만 계속 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주도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일제 매를 굉장히 세게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덜 맞을 것 같은 데가 오히려 좀 수혜를 볼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것도 사실은 아이폰이 많이 팔린다는 게 아니라 규제를 안 할 거야 한다라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세게 맞은 쪽이 조금만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들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눌려 있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네라고 생각이 들면 주가는 또 그쪽으로 또 자금이 확 쏠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잘 버텨준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일 텐데 오늘 지금 관세 때문에 잊혀졌긴 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를 애플 폴더블에 다 넣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IT 섹터로의 전환도 저는 가능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반도체가 약간 그 관세 역량보다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HBM 쪽에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HBM 쪽 모멘텀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쪽인데 이쪽은 그 이전에 한번 주도주 역할을 했다가 지금 쉬는 구간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예. 꼭 관세 때문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수출,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두 가지인데 삼성전자는 아마 HBM4도 아마 SK하이닉스한테 질 거고요. 그러니까 점유율 측면에서 예, 지금 이미 뭐 SK하이닉스는 샘플 납품했고 좀 있으면 납품할 건데 삼성전자는 그런 얘기가 없죠. 네네.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뭐 휴대폰이 잘 팔리거나 레거시가 좋아져야 되는 분위기고 하이닉스는 레거시가 좋아져도 좋고 HBM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그럼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내려와 있잖아요. 20만 원대에서 내려왔는데 저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다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선반영하는 것 같지만 네. 의심이 들 때는 확인하고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이런 걸 보면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지만 하이닉스가 안 만들어주면 꽝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서 빨리 탈 반도체를 해야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삼성전자는 이제 레거시가 잘 팔리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레거시. 물량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HBM은 어차피 쫓아가는 국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적자를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다행히 지금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안 좋았는데 만약에 애플 쪽에서 전량 다 삼성 디스플레이 걸 쓴다라고 하면 또 한번 모멘텀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로봇이나 하만이나 이런 것처럼 뭐 다른 쪽이 뭔가 이렇게 부상할 만한 건 아직도 하나도 없는 건가요? 뭐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휴머노이드 사무실 만들어서 네. 이제 스타트 하는데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현대차가 더 빠를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네. 더 빠를 것 같고 현대차는 지금 로봇 밸류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사업 구조를 보면 테슬라랑 거의 똑같은데 아. 근데 PER은 현대차는 5배도 안 되고 예. 예, 테슬라는 뭐 80배 뭐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좀 바뀌면 투자의 포인트가 살짝 바뀌면 현대차가 오히려 저는 로봇 관련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를 이름을 바꿔서 로봇 관련주로 예.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테슬라- 자동차는 관세 맞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냥 현대차는 자동차는 캐시카우고 성장은 이제 로봇으로 하는 거죠. 로봇으로 한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지금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그래서 지금 현대차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예전에 테슬라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몇 대 팔았니? 이거 자꾸 계산하시다가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거 신경도 안 쓰죠. 예, 이제 뭐 어차피, 로보택시, 뭐 FSD 예. 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대도. 예.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마 상장을 하든 아니면 아예 합병을 하든 여러 방법을 쓰겠지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일부 공장에서는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가지고 자동차 조립 라인에 넣어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테슬라는 부각을 받고 있을 뿐 예, 여기는 현대차는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로봇 대장주는 현대차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그룹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끌어갈 텐데 결국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보면 되게 사실 네. 주가는 좋은데 네네. 영업이익은 처참하죠. 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기술력은 좋은 건 알겠는데 예. 저 의료 장비, 의료 로봇 만드는 큐렉스보다도 매출은 적습니다. 네네. 예. 2차 전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네. 2차 전지는 한참 예전에 참 주도주 자리 매김을 톡톡 했다가 그 이후에 또 주가 변동폭이 엄청 컸었다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의도치 않게 또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꽤 네.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를요? 예, 왜냐하면 뭐 셀, 음극재, 양극재 상관없이요? 뭐 지금 일단은 셀 먼저 보셔야 될 셀 것 같고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소재는 조금 늦게 따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자동차가 아니라 ESS로 보셔야 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예, 미국에서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고 있는 배터리의 87%가 중국산입니다. 아. 중국에 못 들어가죠 이제. 145% 그래- 갖고 들어갈 회사가 없죠. 그래서 왜 그때 최근에 보면은 거기 그 데나이브스가 네. 아니죠 UBS가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서 네. 그 ESS 대부분의 배터리를 중국에 수입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맞습니다. 됐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 걸 써야 됩니다. 반사익 기대감이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지금 거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네. 그 시장만 장악해도
배터리는 살아날 가능성이 그럴 수 있겠네요. 높습니다. 새로운 관세 수혜주네요. 네, 관세 수혜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처럼 우리나라랑 중국만 만들죠. 그다음에 일본 일부가 만들죠. 네네. 똑같습니다, 구도가. 예, 그러면 오히려 2차 전지는 그 컨셉이 맞으면 조선주처럼 다시 올라갈 수도 그럴 있다.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프터마켓 시황입니다. 지난주 대체거래소 1일 거래 대금이 4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프리마켓의 거래가 활성화됐기 때문인데요. 출범 초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된 6개월 일평균 점유율 제한 기준인 1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체거래소의 저렴한 수수료도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 체계 하에서 거래량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체거래소의 점유율 확대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대량 바스켓 매매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 등 20개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면제한다는 소식에 프리마켓은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또 하나오션 등 조선주들도 큰 폭으로 오른 게 특징적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은 예상보다 더 많은 관세 유예가 이어지면서 보다 긍정적인 부분에 더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세로 마감됐는데 바톤을 이어받은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애프터마켓 움직임 살펴보면 정규장 코스피 코스닥과 동일한 움직임으로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출발 시황입니다. 삼성전자 1.6%대 상승하면서 56,1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 0.37% 정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대 상승하면서 34만 2천원 선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면 0.57% 약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0.9%대 상승하면서 18만 원 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인데요.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의료 AI 혹은 이 제약 바이오주 쪽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3%대 넘게 오르면서 38만 6천 원 선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형제들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HLB도 0.57% 정도 상승하면서 5만 2,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 같은 경우 이 정부에서 관련돼서 K 휴머노이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로봇주들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3%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애프터마켓 종목들 상황 살펴봤습니다. 개인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애프터마켓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 속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뭐 워라밸 잘 지키는 분이에요. 저는 불철주야 일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누구랑 갔을까요? 그게 전 궁금하더라고요. 골프 칠 때 누구랑 같이 갔을까? 아, 그렇죠. 일단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랑 갔겠죠. 트럼프의 성격상. 성격상. 예. 지금 이제 시작하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네네. 관세를 이연을 하면서 네. 결국은 주가를 급등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살살살 빠지고 있었는데 네. 자세히 체크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빠지고 있었는데 네네. 금요일 날 페드가 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등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약간 반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H20 중국 수출 규제 약간 이제 풀어주는 것처럼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업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토요일쯤 해가지고 결국 이제 관세 면제 얘기가 나와버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집중해서 주기 위해서 이런 면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애플 사는 사람들이 줄 서서 막 사재기 하는 걸 보면서 네네. 이제 자기 지지도 떨어지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연을 한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에 따라서 지금 애플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약간 억울할 법한 게 억울하죠. 킹메이커 1등이었잖아. 네, 1등이었는데 주가도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또 지금 이제 비용 줄이는 것도 열심히 했는데 그 네. 줄인 게 아니다. 네. 막 이런 소리들까지 나오니까 네. 머스크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이제 5월 달에 그만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때 보면 알겠네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 소셜 미디어에 또 어떤 내용을 올리는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어떤 이슈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고 어떤 점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 저희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동안 뭐 하느라 바쁘셨어요? 뭐 트럼프와 하루를 시작하고 트럼프와 하루를 마감한다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쁘셨어요? 네. 어때요? 트럼프 관세 정책 보면은 어떤 느낌 드세요? 뭐 그러니까 이제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좀 그 자기 파괴적인 거죠. 자기 네. 파괴죠.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해와 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이제 쌍둥이 적자 같은 문제들을 극단적으로 해결해 놓지 않으면 사실 이제 뭐 지금의 어떤 미국의 경제의 어떤 지속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훼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생존 본능 때문에 네, 저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는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저희 이제 주식시장 투자자들 기존의 어떤 질서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좀 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중국한테 역전을 당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트럼프는 저런 정책을 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이렇게 저희도 뭐 이렇게 그 친구들 관계에서도 되게 이렇게 막 세게 나가는 친구들 보면 사실은 되게 외롭거나 아,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 외교에서도 굉장히 좀 세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미국 내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제조업의 쇠퇴,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도 문제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재정 적자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졌고, 또 이 제조업 쇠퇴와 더불어서 미국 중부 지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에서 사망률이라든지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그 이번에 이제 바이든을 꺾고 이겼던 거는 물론 인플레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제조업의 쇠퇴, 그다음에 어떤 사회 내부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됐다라고 보면 어쨌든 트럼프가 이것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지금에 나오고 있는
뭐 관세라든지 여러 외교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미국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계속 관세 얘기만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145, 125로 이제 확정을 양쪽이 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후에도 계속 관세가 포커스가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그 정도 이제 관세 올라가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뭐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약간 더 이상은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한 것처럼 사실 이제 뭐 그 중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 제품, 미국 사람 입장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이 뭐 관세만 100%가 넘는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더 이상은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 예, 없고 분명히 협상을 할 거고 아마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상호 관세 전에 어떤 레벨 그러니까 한 30%에서 한 60% 사이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까지 저희가 한번 대판 싸우고 나면 사실 아무리 합의를 해도 그 관계가 되게 서먹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에 대한 공급망의 단절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아마 더 빨리 더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약간 뭐 속된 말로 루이콘 강을 한 반 정도는 좀 건넌 거 아닌가라고 근데 좀 보여집니다. 건너긴 건넜어도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단 하단 다 이미 결정해서 최악의 경우를 다 산정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관세 뉴스는 호재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물건 값이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뉴스는 아마도 저는 정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4월달, 5월달이 아니라 이제 6월달 정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아마도 지금 뭐 뉴스에서도 사람들이 물건들을 사재기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일들이 당분간은 좀 나올 거고 그게 또 멈추는 순간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또는 지표들의 뭐 직접적인 영향들이 좀 더 여름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미중 간이 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어쩌면 그렇게 쉽지도 않을 수 있겠네요. 그 분명히 얘기는 하겠죠.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텐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의미가 없거든요. 네. 뭐 사실은 그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 50%에서 60%를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게 100%든 뭐 1000%든 사실 별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가격에 뭐 중국 기업이나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물건을 살 것도 별로 없을 거고 네. 뭐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아이폰 예를 들어서 정말 3,000불 넘어가면 안 사겠죠. 못 살 겁니다. 못 아마. 사겠죠. 예. 아마 다른 대안들을 택할 텐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합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뭐 이전에도 헤어진 결심을 했지만 헤어질 아마도 결심. 이제는 뭐 이제 헤어진 결심에 이어서 이제 이혼까지 아. 도장을 찍는 과정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혼이 결국은 통화 이혼인 거 아닌가요? 위안화나 뭐 지금 달러 패권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도 결국 뭐 셀 USA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혼이라는 개념은 아직 전쟁은 둘이 하진 않으니까 이혼한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 패권에서 위안화 패권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현상까지 나타날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달러도 좀 덜 쓸 거고, 네. 예, 뭐 미국 제품도 덜 쓸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존재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과정까지 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각자 사는 걸로. 네, 그럼 무역도 많이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애플이나 테슬라는 솔직히 양쪽 나라를 다 손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애플이랑 테슬라를 사는 게 제일 낫다. 미국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 모르는데 저 회사들은 미국이랑 중국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 망할 거다. 이렇게 샀는데 결국은 뭐 미국 주식이 올라서 좋았지. 그다음에 이번 같이 관세 맞으니까 괜히 더 맞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둘이 분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최종적으로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은 비용을 낮출 방법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뭐 뉴스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에 와서 생산을 했을 때 생산 비용이 10배 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비용을 10배 들면 사실은 이제 공장 이전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제 아마도 뭐 멕시코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래도 이 애플의 생산을 중국에서 계속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루트로 하는 것들을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서서히 또 미국 근처로 또는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공급망 내로 생산을 질을 옮기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거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토를 하게 될 거고 아마도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생산 기지의 변화 그리고 공급망의 단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또는 이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반도체 그 품목별 관세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 거로 예측하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관세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고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세의 영향을 받는 나라도 딱 뭐 몇 개 안 됩니다. 한국, 일본, 뭐 대만, 미국, 미국은 빼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론밖에 없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결국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탑재해서 쓰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나 뭐 기계들이나 이런 류의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만큼은 그만큼 또 수요가 죽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세의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은 크진 않다. 근데 이게 올라감으로써 어쨌든 전자제품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관련된 기업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감리라는 표현을 쓰시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딱 들으면 굉장히 인플레이션 생기고 소비가 위축되고 되게 나빠질 것 같게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지만 그래도 이제 한 10% 내외 정도로 이제 그리고 꼭 필요로 한 산업들 또는 미국의 어떤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산업들 위주로 이제 올릴 것으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어떤 이전으로 돌아가긴 굉장히 좀 쉽지 않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 미니멈이 10%라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도 10에서 한 20% 사이에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도 좀 높아질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의 위축도 결국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그 대표님이 테슬라 뭐 조기 사임설 얘기도 네. 했고 5월 달쯤이면은 끝이니까 원래 5월 네, 말일이 네, 끝이니까. 그때쯤이면 나올 것 같다고 지금 트럼프랑 사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뭐 피터 나브로는 MBC 인터뷰에서 자기 머스크랑 더한 말도 하는 사이다, 사이 괜찮다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어때요? 지금 이런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엄청난 피해 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터 나바로 교수하고 앨런 머스크는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터 나바로 교수의 지금까지 어떤 저서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뭐 관세 이야기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강경 중국 대응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빼야 된다. 그리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이제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피터 나바로 교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테슬라나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관세를 보는 관점, 비즈니스를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도 둘이 이제 같이 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관세를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의 정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뭐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피해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도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동행은 뭐 길면 올해 정도까지 아닐까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AI에 완전히 포커스돼서 M7만 쭉 올라왔다가 이번에 이제 조정받으면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고점론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이후에 관세 전쟁 이후에 실제로 M7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주도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이제 업종이나 다른 종목들이 나올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M7 주도는 거의 좀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라기보다는 사실 관세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여름부터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었고 특히 올해 1월 이제 딥시크 이후에 더 이제 뭐 AI와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팡류의 기업들, 그다음에 M7이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잘 성장을 해왔을 때 보면은 각 업종 내에서 사실은 이제 마켓시어라고 하잖아요. 점유율이 독보적인 1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경쟁은 했지만 그 경쟁이 아주 심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AI와 관련된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발표되고 있는 앱이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M7 때는 사실은 뭐 플랫폼이면 뭐 메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플랫폼에서 정말 1등이었던 7개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점유율도 높아지고 시가총액 비중도 커지고 이제 이런 관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M7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구글이 뭐 테슬라의 이제 xAI하고도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하고도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M7 내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쟁의 구도가 분명히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관세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조금 흔들리게 되면 특히 메타나 구글처럼 뭐 매출의 4분의 3이 이제 광고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큼 이제 매출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AI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금 흐름이 예전에 비해서 또 좀 나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7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이제 좀 깨질 것 같고 M7 내에서도 유지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괴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제 M7보다는 뭐 약간 그 소프트웨어스러운 기업들 에이전트 AI 하는 쪽들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주가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 과정에서 M7보다는 차라리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팔런티어 같은 기업들이 차라리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좀 좋아져 있지 않았을까, 좋아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빠졌어도 아주 비싸지 않나요? 많이 팔란티어요? 비싸죠. 팔란티어. 네, 많이 비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AI 자체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AI를 활용해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뭐 딥시크 때문에 이제 비용들이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류의 산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베이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이미 딱 한정이 됐잖아요. 허들이 생겼잖아요. 너무나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으니까 실제로 베이스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뭐 메타랑 몇 개 딱 미국 회사 외에 없음이잖아요. 중국도 지금 뭐 바이두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베이스 모델을 만든 거 얘기하다 보면 오픈 AI 거 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쪽에서 그 데이터와 기술력을 가진 걸로 뭔가 헤게모니를 잡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메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은 다른 이제 스페셜한 업종들에서 뭐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이제 에이전트 만들어서 돌아가는 건 돌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분야들은 시장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다 이제 조그만 상태여서 그 회사 하나하나는 좋을 수 있지만 전체를 가지고서 흔들 수 있는 거는 아직도 M7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마 M7 내에서 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혁신을 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과 네.
같이 경쟁을 하다가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이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뭐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M7에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M7이 지금처럼의 어떤 동일한 어떤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M7으로만 이게 돈이 집중되는 현상들은 사실상 쉽진 않아졌다. 그럼 이제 그렇게 좀 보고 M3, 뭐 있습니다. M2 이렇게로 바뀌는 거네요. 네,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그럼- 보여집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 이게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수출보다는. 그 얘기는 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들여 왔다. 그러면 상대 교역국들은 달러를 많이 쥐게 되는 거고 그 달러로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 미국 자산의 상승을 또 이끄는 거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말대로 무역 수지 적자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그 교역국들이 가진 달러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미국 달러도 좀 약해지고 예.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들도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무역 적자였지만 그 미국에 이제 뿌려진 네. 전 세계로 뿌려진 그 유동성 중에 예. 상당 부분이 다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식,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뭐 그다음에 뭐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로 이어졌던 건데 이제 미국이 이제 교역을 닫고 네. 억지로라도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게 된다라고 예, 하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특히 이제 금융 자산에 대한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렇고 예전에 보면은 그 뭐 스티브 미란의 네. 어떤 보고서에서 또 나온 거는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좀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달러 약세를 좀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너무 강하게 두지 않으면서 조금 약세로 용인을 하되 어쨌든 그래도 달러 중심의 어떤 금융 시스템은 유지가 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아마도 지금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그 글로벌 주식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냥 미국만 좋았고 네. 미국으로만 돈이 너무 많이 갔고 예.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미국 달러가 굉장히 좀 많이 가했기 때문에 적어도 뭐 미국이 뭐 약달러를 뭐 엄청 그 추종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의 어떤 달러 강세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좀 반전이 되는 다시 이제 평균으로 좀 회귀하는 그 정도의 흐름은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막 빠지고 그런 와중에 오히려 금은 또 신고가 막 갱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셀 아메리카 얘기가 나와버리는 게 이제 큰 헤드라인으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금리 실제로 브릭스에서도 이제 처음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제 브릭스나 차이나 이런 다른 거 달러 말고 다른 걸로 거래하려고 그러면 혼난다 뭐 이러고 혼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 꼬리 내리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실제로 금이 저렇게 올라가거나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달러 패권에 대한 일단은 약간 약화라고 해석을 하고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반대로 만들기 위한 뭔가에 또 트럼프는 또 이상한 또 정책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시장은 더 혼돈스러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달러 약세는 달러 패권의 어떤 뭐 그 와해 내지는 어떤 달러 중심 시스템의 어떤 그 혼돈이라기보다는 달러 고평가의 해소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고평가의 하고 해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달러가 강했던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면 한 2년 전 정도 수준으로는 되돌아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또 사실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미국만큼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죠. 주요국들 중에서 또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강세 어떤 뭐 보면 또는 달러의 패권 자체가 흔들린다기보다는 지난 2년 동안의 달러의 고평가의 해소라고 저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 아마도 그 트럼프가 이제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제 미국 달러 중심의 시스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이외의 다른 통화나 다른 거를 가지고 통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또 관세라든지 다른 장치들을 통해서 좀 막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레이 달리오 아시죠? 네, 경기 침체 네. 온다면서요. 꼭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금만큼 소비가 좋기는 힘들 것 같긴 아니, 관세 하고요.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네.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다 현금으로 확보할까요? 아니면 뭐 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아직은 이렇게 정확하게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아직은 좀 정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뭐 18%, 네.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넘게 주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 자산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엄청 비싸진 않거든요. 좀 네. 낮아졌잖아요. 네. 물론 뭐 다른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뭐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잣대로만 보면은 지금 정도에서 미국 주식을 사면 특히 뭐 예를 들면 M7 같은 주식을 사면 사실은 이제 3개월 뒤, 6개월 뒤에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럼 저점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거는 사실 침체가 돼도 또 뭐 금리 인하하고 하면 또 미국 경기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약간 연준이 뭐 6월에 등판을 하든 뭐 조금 뒤에 등판을 하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은 지금 약간 판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71년도 저희가 이제 뭐 닉슨 쇼크 때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사실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바뀔 때는 생각보다 주가의 저점이 이전에 어떤 경험했었던 보다 훨씬 그 낮은 수준에서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이 보면 약간 달러에 대한 어떤 뭐 그 불확실성도 그렇고 그 세계 금융 질서나 교육 질서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저점 근처에 다가오곤 있긴 하지만 약간 저점의 시점이나 저점의 수준 자체가 조금 뒤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너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한 분기 정도는 좀 저희가 좀 그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전략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안정적인 거, 네. 약간 뭐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나빠져도 충분히 어떤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버가 될 수 있는 월마트류의 주식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월마트류. 그다음에 오히려 좀 기술주들은 기회는 있을 텐데 아마도 지금 2분기 4월, 5월보다는 여름 이후에 특히 이제 연준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등판하는 한 6월 이후에는 이제 금리 또 많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네. 되면 또 다시 이제 성장주가 좀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CPI, PPI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없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거의 폭등이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는 최악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올랐어요. 그러면서 금도 오르고 채권은 더 빠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같이 약간 그렇게 좀 베어리시하다면 오히려 채권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더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채권의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달러가 좀 약하지 않나요? 달러가 약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채권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독일 채권이나 뭐 금리나 여력이 조금 더 있는 영국 채권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저희 한국 채권도 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도 나쁜 대안은 아니지만 네. 환율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유럽 채권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 짚어봅니다. 우선 다사다난했던 지난주 미국 경제 흐름을 JP모건 보고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무려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나머지 나라에는 기본 10%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었죠. 이 조치로 성장률은 소폭 상향됐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JP모건의 진단입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 원래 6월로 보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심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최근 주가 하락이 겹치면서 소비자 신뢰지수는 4개월 만에 31%나 급락했는데요. 이 정도 하락 속도는 거의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미국 경제는 일단 완만한 침체는 이어질 것 같고 관세 영향은 생각보다 빨리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관계 단절 가능성도 거론이 되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관세, 물가, 심리 이 세 가지가 미국 경제 흐름을 이끄는 핵심 포인트가 된 한 주였다는 평입니다.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잠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조만간 반도체 품목 관세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방송에 직접 나와서 이 제품들은 결국 반도체 관련 품목으로 분류돼서 따로 관세가 붙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용 조치인 셈인 거죠.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해외 반도체와 관련 제품들의 장벽을 세우려는 전략인 거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말을 얹었습니다.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따지는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이게 실제로 고율 관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국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7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죠. 이 여파가 금융시장에도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을 포함한 G7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 ECB의 결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시장이 불안했을 때 금리 인상을 강행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유럽 중앙은행은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10시 15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주 열리는 ECB 회의에서 미국 관세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최근 강세로 돌아선 유로화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G7 중앙은행들은 미국발 무역 충격이 전 세계로 퍼지지 않도록 각자 금리나 환율을 조정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서로 조율하고 또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세 이슈가 모든 뉴스를 덮어버린 요즘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도 이 트럼프의 입에 집중하면서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네, 미국 채권 시장 불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하루 발언을 바꾸는 바람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채권 시장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S증권 우혜영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상호관세 유지되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다, 뭐 일본이 팔았다, 중국이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더 심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 이제 CPI나 이런 거는 또 되게 나쁜데 인플레이션 높다고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채권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펀더멘탈에 기인한 뭐랄까요 가격이 아니라 생각보다 심리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미중 그 관세 관련된 또 그런 격화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금리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금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지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사실상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또 일주일 동안은 또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오는 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내지는 심리지수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안전자산이라 여겨지던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약하게 나타났던 그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확실성 내지는 불안감에 조금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레벨이 갑자기 확 좋아졌잖아요. 네. 사기에. 네. 그러면 채권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 그때 채권 너무 가격이 급하게 많이 올라오니까. 싸졌다. 네. 네. 네, 그러한 시각이 굉장히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이 레벨의 금리가 언제 떨어질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가격이 낮아진 건 사실이나 이 가격이 또 빠르게 올라가줘야 좋은 적기에 그렇죠. 그 투자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가능성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이 달러의 약세 쪽이다 보니까 과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금리 레벨로서는 굉장히 적기일 수는 있겠으나 이 금리가 빠질 수 있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5월 FOMC를 좀 지나고 나서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6월달 FOMC 금리 인하를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달 FOMC 때 힌트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5월 FOMC가 아니더라도 의사록에서 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봐야겠죠. 금리 인하를 6월에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게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가에 대한 우려감을 이전 회의보다 높게 좀 평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좀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금리를 그러니까 채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는 5월 FOMC 내지는 의사록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높은 금리 레벨에 물론 유혹이 될 수 있으나 조금은 참았다가 불확실성이 꺼진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스턴 여는 총재가 시장 불안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금리를 인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른바 연준 풋. 네. 예. 시장에서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연준 푸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극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준의 풋 내지는 연준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20년도 내지는 19년도 말에 네. 이제 RP 금리 급등, 단기 시장 쪽의 유동성이 좀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거나 QT를 중단하고 다시금 QE 같은 정책을 해줬거든요. RP 웨이브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제 금리가 올라갔다는 근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헤지 펀드들의 단기 시장 쪽에 좀 유동성이 모자라지면서 마진콜에 직면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단기 시장 쪽에 유동성이 좀 부족해진다. 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 유동성을 지급해주는 쪽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까지 넘어가는 것은 뭐 침체가 당장 전망된다든지 뭐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기술적인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을 조금 더 풀어주는 쪽 아니면 RP 매입 내지는 뭐 T-빌 정도의 매입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QE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단기적인 좀 QE도 유동성. 해준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불안감이 있는 상태라면
지금 현재 국채를 살 수 없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그렇다고 주식을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금을 사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은 좀 지금 당장은 현금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금 같은 조금 더 이제 물가에 반대될 수 있는 물가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쪽의 자산을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다만 금 가격도 굉장히 목에 차 있고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금도 사실 저는 좀 약간 불안해요. 그리고 가격 상승률도 보시면은 이전 뭐 1개월, 2개월 전보다는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도 물론 매력적인 자산일 수 있으나 지금은 총알을 좀 준비해 놓는 시기일 것 같다. 이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뭐 채권 쪽에 조금 더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유로존 채권 조금 매력적인 것 같은 이유가 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내지는 그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이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채보다는 유로존 채권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마진콜 사태 같이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 팔았다 이러면서 뭐 8%까지 올라갈 거다 막 네. 이런 뉴스까지 막 돌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8%까지 올라가면 네.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냥 네. 부도 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네.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죠. 예,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주체의 투매라고 할까요? 뭔가 외국인들이 더 이상 미국채의 수요자가 아닐 경우에 대한 리스크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금리가 8%, 뭐 미국채 10년물이 8% 올라가는 건 사실은 지금 상으로는 좀 불가능한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우려하는 거는 이제 가장 많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일 텐데 중국은 팔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일본도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자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채 이제 뭐 매도는 하지 말아라. 매도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조금 이제 수요를 해주진 않더라도 팔지만 않는다면은 금리 상단 어느 정도 본 것 같고요. 가장 높게 봐도 우리가 직전치의 고점에도 5% 정도로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 근처 가면 사면 되는 거라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네. 아니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협상을 뭐 언젠가는 하겠지만 네. 생각보다 이 관세 무역 전쟁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가 봤을 때 본인 1기 때와 지금 2기 때 중국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법한 게 시진핑 지금 4연임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또 본인 자국민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은 어렵죠. 아니에요. 네. 예,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도 이제 1기 때와 다르게 트럼프 1기 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보복 관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네. 이제 중국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서열 2위인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고관세율 부과에 대해 이미 예측을 한 바가 있고 우리는 리스크 해소가 가능한 조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비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학습 효과도 있고요. 네. 그동안 4, 5년 동안 바이든 정부 때 동안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고관세율을 부과를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지준율이나 LPR이나 같이 부양책을 또 쓰고 있다 보니까 여력이 남아있다는 인식이 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정책이 그 이구환신과 같은 내수 부양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출 조금 기여도가 줄어들더라도 내수가 살아나면서 성장이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뭐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이거는 좀 논외인 것 같고요. 지금 포인트가 방점이요. 오히려 성장 쪽에서 내수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대내적인 요인에 아마 포커스를 둘 것 같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4연임 노리고 있어서요. 국민들의 또 마음을 얻으려면은 어떻게든 간에 경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 부양, 내수 부양, 소비 부양 쪽으로 조금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채권 시장 투자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네. 일단 관세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관세가 물론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특히 네. 경제에 대해서는 뭐 하방 리스크, 물가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로 줄 거다라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너무 기우다. 너무 과격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도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뭐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변곡 현상 나타났을 때 정도로 만약에 뭐 물가가 좀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더라도요. 공급 사이드 측면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반영을 했을 때 4% 정도가 고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지금 CPI가 2% 초반대 중반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4%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높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플레이션이 과연 우리가 이 높은 물가로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이 다시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만 확인이 되면요. 연준은 저는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그 방향성이 완화로 가는 방향성이 아니라 과도한 긴축에서 중립으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빠지는 것만 확인이 되면요. 느리더라도 인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상고하저겠죠. 다만 그 속도가 뭐 6월에 금리 인하한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은 6월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중에 분명히 인하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 금리는 뭐 지금 레벨 정도가 평균적으로 고점일 수가 있다 보니까 매수할 수 있는 시기긴 하나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자체는 2분기 중후반 정도이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쌍둥이 적자 때문에 네.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이 일을 만들었고 지금 관세 사단을 만든 건데 네. 이러면서 이제 잘 안 돼 가니까 영구채 뭐 0%짜리 영구채를 네. 강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많이들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란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미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달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미란 리포트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왔던 이제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 사실상 이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약달러를 구가하면서 금리도 낮게 유지하면서 제조업의 강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어폐가 있는 목적이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100년채와 같은 초장기 정말 초장기채를 발행을 해서 쿠폰이 없게 발행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자라는 건데요. 방향성은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다만 만약에 무이자 쿠폰인 국채를 발행해서 누가 사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만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 달러를 어떻게든 약세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들 내지는 이제 미국으로 투자하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시도들 내지는 미국 내의 산업이 특히 제조업 산업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조금 과격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미국채 100년물 발행이 사실 쉽지 않은 또 일기도 하고 거의 뭐 없는 그 연물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 달러 지위를 지키면서 달러의 그 강세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다. 다만 관세 부과를 하면서 이제 그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달러를 조금 유입시키고 그만큼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나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달러 약세 정도를 만들어 나가는 좀 그런 움직임들은 강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100년물 같은 좀 채권 발행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겠다. 네.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근무를 할 때 네. 100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에 진짜로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30년짜리 갖다 주면 50년짜리 없냐 그러고 50년짜리 갖다 주면 100년짜리 없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게 보는 거죠, 스펙트럼을. 그럼 만약에 지금 이런 막 미중 갈등이 이러고 있는데 네.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이 내가 다 사줄게, 100년짜리 무이표 채권 사줄게. 네. 이러고서 그걸로 딱 그냥 다시 합의를 해버리면 네. 전 세계는 완전 다 그냥 또 유동성 잔치를 다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제 오히려 미국채의 투매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언급할 때 정도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달러화 자산 또는 미국채에 대한 그 위치가 현재로서는 중국 내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없어지는 느낌인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그 한 가지의 뭐 방안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된다면은 굉장한 호재일 수 있고 굉장한 시장의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시나리오가 물론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 축소하는 방안으로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 다찌도 등장을 했는데
한 머스크가 1조 달러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1,500달러 얼마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 그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만기 도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파이낸싱 할 때 또 이자 비용도 엄청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더 오히려 지금 손해가 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도 네. 장기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좀 의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시장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가 90일 유예해주겠다 네. 내지는 네. 일부 뭐 품목에 대해서 면세해주겠다라 얘기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장기물 금리가 급등한 거는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이거는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왜 재정 지출이 오히려 안 줄었나라고 네. 하면요. 이제 행정부 측면에서는 뭐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정책 지출에 대해서 조정을 못하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지금 국면이다 보니까 이자 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게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또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도지로 인해서 이제 희망퇴직을 받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9월까지는 그냥 이제 원래 월급 주겠다. 그리고 뭐 연초에는 또 임금 인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해고 당한 사람들 다시 복직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도지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은 해고가 됐으나 이 급여 주는 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지에 따른 좀 지출 감소 효과가 되게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그 지출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채 발행 쪽으로 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 또 수급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상반기는 조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섣불리 이제 살 수 없다. 네, 매수하기 좀 어려울 것 근데 같고. 금요일 날 네. 이제 JP 모건 다이번 회장 나와서 네. SLR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규제를 좀 풀어줘라.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줄게. 네. 이러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보고서까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는 시기나 아니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SLR 같은 경우는 저희 코로나 때도 이제 연준도 좀 완화시켜줬던 규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단기 유동성, 굉장히 고유동성 자산에 대해서 국채까지 포함을 해주는 또 규제 완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 미국채를 안 던져도 그쵸.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좀 규제 완화로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SLR 같은 규제 완화를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 자체도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금리 레벨 자체가 4.5 정도에 와 있는 상태인데 예상과 다르게 이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수요가 약해지는 그림이 나오거나 입찰 부진이 나오거나 할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좀 탄압, 연준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RP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그 뭐 기굴 통한 유동성 지급 아니면은 뭐 단기적인 QE 같은 정책들, T빌 매입 이런 걸 수 있겠으나 지금 정책의 방향성이 사실은 금리 인하이긴 하지만 그 스탠스 자체는 긴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런 정책을 쓰기보다는 말씀 주셨던 규제 완화를 하는 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또 뭐랄까요, 이 매수 심리도 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국채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나 내지는 정책적으로 뭐랄까요, 통화 정책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들 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시장 충격이 덜하고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큰 결정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단기채, 저희 장기채 위주로 얘기했잖아요. 네. 단기채는 어때요? 사실 채권에 무조건 담아야 되는 뭐 투자자라든지 뭐 기관이라면은 사실 포트폴리오 단기로 가는 게 맞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듀레이션 줄여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하락하는 기미가 보이거나 네. 하락하기 시작한다면은 장기채로 옮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채나 중기채나 상방 리스크가 열려 있고 예. 언제 떨어지기가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초단기채, 단기채 매력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채권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초단기, 단기채가 나은 것 같고요. 네. 금리가 고점을 잡았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조금씩 중장기채 뭐 이런 식으로 듀레이션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단기채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오히려 나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